예, 정비사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제가 뭐 여러 구청에서 뉴빌리지랑 이 휴먼타운, 그 다음에 모아타운 들어보셨어요? 모아타운도 그렇고 신속통합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휴먼타운과 뉴빌리지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강북구에서 한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 곳이 선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수동 예. 521번지라고 저기 재활센터, 저기 재활원 그쪽에 근처쯤입니다. 예, 네, 중일제하고 근처. 옛날 516번 쪽인가? 5, 6번지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기 재활원에서 서쪽 편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지역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강북구 저층지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사업지도 좀 발굴하고 제안도 해서 강북구가 선정이 됐으니까 아마 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휴먼타운 2.0과 뉴빌리지의 이해인데요. 휴먼타운 2.0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빌리지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 저희가 휴먼타운 2.0을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뉴빌리지를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 발표한 거예요. 바로 다 하루 차이예요. 근데 사업 내용을 살펴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참 재밌죠. 우연일지 필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 2.0에 뉴빌리지를 씌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뉴빌리지를 하면 돈이 더 들어와요. 국가 세금이 동네 마을 단위로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휴먼타운 선정된 것을 뉴빌리지로 신청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3곳이 신청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잖아요. 유지될지 바뀔지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허나 다른 이름으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때까지 모든 정부가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빨간당이 되든 파란당이 되든 계속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 이름만 바뀌지 실질적 내용은 비슷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들 다른 사람이 한들 새로운 걸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명 개요고 우선 휴먼타운부터 얘기하고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을 얘기할게요. 자, 이제 보시죠. 지금 다 강북구에 살고 계시고 지금 조합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아파트로 개발되길 원하시죠. 근데 강북구는 북한산도 있고 지금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강북구가 개발 사업이 제일 많아요. 수도 없습니다. 신속통합계획 미아 이번에도 또 선정됐죠. 모아타운 또 선정되는 거 또 있죠. 그 다음에 뉴빌리지 또 선정돼 있죠. 저희가 한번 조사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강북구 거의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강북구가 제일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까지 정책적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난 20년간. 그러면 이제 강북구가 그런 기회를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전부 아파트로 개발해야 되나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의 90%가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20년간 했는데 손 들어보라 그래요. 집이 아파트인 사람 90%입니다. 주택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다세대, 연립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되게 선호하게 됐죠. 근데 주거의 형식으로 볼 때 아파트가 되게 좋은가? 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설계했어요. 아크리오 파크라고 강남에. 그 원베일리랑 다 저희가 수주하고 계획했지만 저는 주택 삽니다. 제가 아파트를 그렇게 제가 설계한 게 아마 10만 채도 넘을 거예요. 한 20년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거는 거주의 환경으로 보면 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재산적으로는 좀 손해가 있죠. 근데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어땠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막 3배, 4배 뛸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무엇이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거의 형식과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아파트 개발 방식이 다 있어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개발의 특례법에 의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아타운,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개발 방식은 다 있는데 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휴먼타운 2.0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주택을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개별 필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을 짓는데 도와주자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개별 주택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부자 아니냐. 그럼 부자한테 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말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아니 그러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 아니냐. 예? 지금 원베일리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8억 된 게 42억 됐어요. 그러면 뭐 8억짜리 가진 사람 42억 되는 건 괜찮고 주택을 정비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주택도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만 다양한 주거 유형을 갖출 수 있고 전체 주거단지의 5%도 안 돼요.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층주거지 처방전, 그러니까 주층주거지를 어떻게 바꿀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전부 아파트로 할 거냐는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종로에 살고 있는데요. 집을 지어보니까 저희 집을 하나의 필지에 3동짜리 집을 졌어요. 그래서 토지는 n분의 1로 나눠갖고 3명이 나눠갖고 건축물은 자기 거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집을 져보니까 옆집 사람이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졌더니 18채를 짓게 됩니다. 제가 한 5년에 걸쳐서. 근데 그럼 이게 수요가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예, 수요가 있습니다. 엄청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다른 파일로 하나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게 가능하구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결코 아파트보다 나쁜 상품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에서 이런 용역이 나와서 이거를 정책화 시켜야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을 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땅을 사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데 앞에 조금만 누가 돈을 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한 필지에 2개를 져서 하나는 팔고 내가 하나는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면 주택도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필지를 가지신 분들은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층 주거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장 큰 게 개별 필지형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주목하셔야 돼요. 정비라는 단어는 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법적 용어예요. 이해되시죠? 지원하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법적 용어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비 사업 그러면 개별에 그냥 주택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2.0은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 구역에서만 합니다. 법적으로 예산을 정비 사업 구역에 한 100억 정도 투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개별 필지를 어떻게 지원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통합 개발은 뭐냐면요. 전면 재개발. 다 부시고 다 아파트를 짓는 거. 모아타운은 뭔지 아세요? 블록 단위. 이거 순차적으로 요 블록, 요 블록, 요 블록 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게 모아타운. 휴먼타운은요. 개별 필지. 내가 집 짓겠다면 이자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는 이러한 계획 기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개별 필지를 하는 사람이 꼭 아파트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로주택 정비사업 들어보셨죠? 주변 10가구가 같이 해서 집을 짓고 아래 위층으로 나눠서 한다라는 그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가로주택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옆집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뒷집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다들 동네 살아보시면 알지만 자기 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자기 땅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나는 핸디캡이 없다. 그런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한 동짜리 아파트 정도 중층 연립주택보다 조금 높은 게 들어가니까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위에 살 건가, 3층 살 건가, 2층 살 건가 이제 추첨을 하다 보면 내가 갑자기 1층을 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왜 나만 1층 가고 저 사람은 아무리 추첨을 한다해도 3층을 가냐. 이거는 마음적으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다가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소단위 단위에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옆집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집을 지으면 옆집이 바로 민원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동네에서 주택을 져봤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까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원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요. 동네 골목을 사서 도로를 좀 넓히고 동네 길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러다 포장도 좋게 해주고 안전한 카메라도 달고 이게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100억을 쓰는 거예요. 동네에다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렇게 골목을 막 정비하고 계단 만들어주고 막 램프해서 잘 해줬는데 동네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여기서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사고했냐면 그래 내가 사는 동네 길이랑 이렇게 좀 안전하게 골목을 다 바꿔주면 마을이 바뀔 거야. 근데 마을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결국은 토지주가 움직여야 된다. 토지주가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자. 그 토지주가 집을 지을 때 그 동네는 바뀐다. 그래서 토지주를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정책으로 바꾼 겁니다. 실질적인 사항은. 그러면 토지주한테 어떻게 지원하냐. 그 내용들은 뒤에 나오니까 결국 토지주를 상대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필지형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정비가 뭐라고요? 법정 용어로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정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금이 투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신영동, 구로동, 망우동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어요. 근데 구로동과 망우동은 좀 사업 추진이 늦고 지금 신영동은 되게 빠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집을 졌는데 돈이 남아?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강북구도 마찬가지고, 그 구역 지정이 됐던 곳이 다 자연경관지구예요. 3층으로 묶였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용적률이 원래 3층, 건폐율 30에 3층 하니까 90%, 용적률 90% 갈 수가 있는 땅이었는데, 현황 조사하니까 법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의 용적률이 70이에요, 70. 평균이. 70%짜리 집에서 살고 높이도 묶여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지구 높이를 풀었습니다. 4층으로요. 높이를 4층까지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0까지는 찾을 수 있겠구나. 46. 건폐율도 40으로 10% 늘려줬고, 150%까지 다 찾을 수 있게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70에서 그러면 용적률이 15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핸디캡 150을 극복할 수 있는 140까지, 150까지 갈 수 있으니까 2배가 된 거죠. 맞죠? 용적률이. 용적률이 2배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평균 70이라고 했지 전부 7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서 150에서 20%를 더 주자. 그래서 180 가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70에서 180%까지 용적률을 가게 해준 거예요. 숫자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임대를 하거나 해도 새롭게 혼자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정책을 만든 거예요. 자, 보시죠. 아파트를 해도 자산적 가치가 올라가지만 주택도 서울시 평균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매년 5%씩 땅값이 올라갑니다. 어느 동네 땅이나요. 평균 5%예요. 평균 5%. 그러면 자산적 가치로는 원래 아시죠? 토지 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파트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있는 거 뭐 저 50억짜리라고 얘기하는데 토지 지분이 3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30평짜리 집 갖고 있잖아요. 토지 지분은 10평이에요. 3분의 1만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계산을 해보면 내 고유 자산으로서 자산 가치의 증진은 훨씬 높습니다. 계산해보면 압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혹된 숫자만 보는 거예요. 야, 저 아파트 30억에 팔렸대. 저 아파트 50억에 팔렸대. 그게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300% 아파트가 600%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프랑스가 1970년대에 이런 개발붐이 있었어요. 1970년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확하게 거의 100여 년 전에 70년대 개발붐이 일어서 고층 아파트를 막 졌단 말이에요. 근데 고층에 살아보니까 불편해요. 그 타워팰리스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원래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고 숨기는데, 이 출퇴근 시간에 밀리면요, 같이 갇히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보면 불편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 고층 아파트가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이민자들이 막 살기 시작해요. 그 할렘처럼 변해요. 그래서 프랑스도 정책을 바꿉니다. 이 고층 아파트는 더 이상 공급하지 말자. 그러면서 프랑스가 정한 게 뭡니까? 파리에 사는 사람 시민권 거주 제한을 줘서 파리에 사람들이 많이 못 살게 해버려요. 야, 우리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어, 이 안에. 그러면서 아파트를 재개발이 안 되니까 프랑스는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고밀화된 아파트 한 동, 두 동을 부셔요.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저밀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공급하는 주택은 다 중저층입니다. 그리고 다 외곽 지역에서 나가 살으라고 하고, 파리 가면 뭐 그 있잖아요. 나폴레옹 때 지금 졌던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거주권을 제한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트를 수직으로 계속 팽창할 것인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압구정,
뭐 지금 다 하고 있죠. 뭐 맨날 연예 뉴스에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고충 주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고충 주거가 결코 주거의 본질적 환경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롯데타워 아시죠? 롯데타워. 거기에 호텔도 있고 주거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게 바람이 얼마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상층부가? 2m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주거는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지금 50층, 40층 건너가잖아요. 40층 언저리에 가면 스모그 띠가 걸립니다. 그 타워페이스에 유명한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분진가루라고 해서 띠가 있어요. 스모그 띠가. 그게 이 창가에 쫙 걸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창문 한 번 못 냅니다. 열 수가 없어요. 지금 강변 아파트, 지금 한강변에 있는 반포, 레미안 이런 모든 아파트가 어떠한 것도 창문을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의 분진 때문에. 이거는 근데 다 알지만 서로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창문을 못 열고 살아요. 그게 실제로 사는 거겠어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아파트 설계하고 했지만 주거 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 북한산 밑에 지금 미아 쪽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적으로는 엄청 좋죠. 전 지금 부암동에서 집 짓고 살고 있는데요. 종로 부암동에 이게 청와대 뒤입니다. 뒤. 너무 환경적으로는 좋습니다. 집값은 그리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는 만족도로 비하면 저는 강남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걸 집을 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는 강남을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2배 이상이 뛰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제가 보는 해외 정책이랑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제가 지금 50살 정도 됐는데 제가 70 정도 될 때는 이게 엄청나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또다시 주거 정책은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 10개에서 선정하고 시범 사업지 3개 해가지고 휴먼타운은 13개소를 선정했어요. 아직도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쪽 강북구 수유동 516-22일론지 선정됐죠. 그러면 계획에 의하면 300억인가 250억인가 하여튼 돈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면 이렇게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일대에 대한 선정을 하겠다는데 제가 저 땅을 잘 알거든요. 적어도 북한산 밑자락에 있습니다. 연수원 있는 땅이에요. 지금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그 연수원 있는 곳인데 환경적으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그 다음에 종로구 2개, 그 다음에 이런 게 그 뉴빌리지가 같이 뉴빌리지가 4개가 선정됐는데 강북구 뉴빌리지 사업지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잘 정비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 필지를 어떻게 해요? 용적률 150에서 180까지 가게 해줬다. 이해되세요? 180까지 찾을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원사항 보죠. 특별건축구역. 용적률 완화하고 여러 가지 대지안의 공지규정 이런 거 건축법을 완화해 주는 게 있고요. 건축협정 집중구역. 이건 뭐냐면요.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요. 지하 주차장을. 근데 개별 필지는 작잖아요. 램프를 못 만드는데 못 내려가요. 땅이 작아서. 옆집이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산권은 내 거예요. 구분됩니다. 재산권이 내 거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만 같이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게 법으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잘 안 써서 그렇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한 6건 했거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서 옆집값 잘 상회하면 지하 주차장도 쓸 수 있고 좋습니다. 이거 그 옆집과 뭘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실제로 하면 여러 가지 베네피스, 그러니까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그걸 소개를 안 시켜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했을 때는
옆집 이렇게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 획지선도 정리합니다.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갖고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이 안에서 리모델링 해도 지원해 줄게 이겁니다. 집을 고치셔도 하겠다.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한 거는 왜 했냐면 최근에 신주택 집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 2년, 3, 4년 된 집들은 증축해라. 용적률 더 받았으니까 증축하세요. 라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 한 계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다양한 주택의 유형들이 새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새 젊은 건축가들이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뭐 저희 회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옥인동 이런 새로운 동네 가서 집 짓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죠? 예?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이런 좋은 주택들이 들어가면 좋은 동네로 변모할 수 있다. 평창동 아시죠? 우리 맨날 그 TV에 나오는 대궐 같은 집들은 도시주거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집은 미국에도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영국이나 도심부에 가면 이렇게 이런 정도의 주택 사이즈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지셔도 되고 다가구로 지셔도 되고 다세대로 질 수 있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다세대 다 안 이쁘게 져가지고 안 팔리고. 근데 이거는 그런 주택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거 형식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이런 뭐 특례 적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법규를 막 설명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이게 잘 알지도 못하시고 저희 전문가들도 이 영역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내용은 이렇지만 나중에 제가 한 거 필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걸 뭐 깊게 이해하시려고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아동에 입체공원 한다고 해서 막 뉴스 나왔어요. 막 시장님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전면 다 때려 부수시고 아파트 짓겠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짓겠다. 그거는 도정법에 의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데 신속통합계획은 맨날 싸우니까 심의가 막 5년, 10년에서 제자 붙으면 한 번 개발하는데 15년 걸리니까 서울시가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줄게 그런 거야. 세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줄 테니까 우리 말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공공적 가치를 실행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해 줄 테니까 우리 말 들으면 3년 안에 해줄게가 신속통합계획입니다. 10년 하던 것을 3년 안에 끝내주겠다. 모아타운은요. 야, 동네끼리 협의가 잘 안 돼. 야, 이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뭐 크게 하지 마. 크게 그냥 이 조그맣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조그맣게 한 100세대, 200세대만 해. 막 묶어서 막 1000세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종상형도 시켜줄게. 아파트 중규모 아파트를 짓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대신 계획은 광범위하게 수립해서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 할게. 이게 모아타운입니다. 그 오늘 휴먼타운 뭐라고요? 그건 그거고, 꼭 그렇게만 다 집을 공급해야 돼? 개별 필지, 주택을 요구하시는 분들, 경관이 좋아서 층수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주택지로 변모해도 상관이 없겠다. 주택지로 변경할 수 있게 층수 풀어주고 용적률 더 줘서 집을 지어도 내가 임대를 하거나 같이 살 수 있으면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휴먼타운 2.0입니다. 좀 쉽나요? 가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집에 가시면 잘 이제 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제가 맨날 강의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정비소 가서 뭐 라지에타가 뭐 물이 넘쳐갖고 터졌다고 하면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런갑다 하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건축도 되게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그냥 큰 바운더리만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랑 제도랑 뭐 이런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지금 뭐 건축사 여러분들이 법규 해석하는 거는 변호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이상 고도로 숙달된 사람들이 매일 이거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법규 체크해 가면서 건물을 짓는 거라서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정책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그걸 바꾸고, 엎고, 씌우고, 막 이래서 막 뭐든지 막 어쨌든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거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더 고도의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벽 건축과 맞벽 건축이면 또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큰 틀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예를 들어 동네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 공무원 교육한다. 건축과 공무원 교육한다면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강의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하면 다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 어쨌든 특례를 적용. 그러니까 내가 휴먼타운 2.0이 선정됐어 우리 동네가. 그러면 야 건축법을 완화해 준대. 용적률도 더 준대. 건폐율도 완화해 준대.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대. 그리고 동네 골목에는 주차장도 만들어 준대. 이런 거예요. 동네에 한 1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온대. 동네 마을에. 그럼 300억 갖고 집 짓고 땅 사고 해가지고 SOC 시설, 그러니까 뭐 주민에 필요한 거, 경로당 하나 만들어준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뉴빌리지는요. 근데 뉴빌리지는 더 준대. 300억 준대. 서울시 휴먼타운은 150억에서 100억 사이인데 뉴빌리지는 300억 준단다. 어떨 때? 이런 조건 만족할 때. 이런 겁니다. 서울시는 뉴빌리지 이꼴 휴먼타운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들어오는 돈만 달라요.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거. 그래서 뉴빌리지 선정되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법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냐,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냐, 이거는 모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지정해서 하는 거고, 동네 분들은 그렇게 그냥 진행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SOC 시설들 증축할 수 있게 해서 지금 이거 증축한 거예요. 요 건물 보시면 이게 똑같은 바디를 유지하면서 요거 덧붙인 집이거든요. 이 오기농에 지금 실제로 설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주민 도서관인가? 이런 걸로 청년형 기숙사인가? 이렇게 공급하려고 지금 종로구에 설계한 거예요.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기본안을 그려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엎어 씌워서 모든 갖고 있는 제도를 다 완화한 거예요. 현재 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률 틀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쓴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영동은 법률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했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했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했어요. 신영동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동네에서 집 지으면 됩니다. 집 지으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질문이 들어가죠. 그러면 집 짓는 방법을 아세요? 잘 몰라요. 저도 처음 집 지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일반인한테 주택 지세요 그러면 그게 엄두가 나세요? 엄두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상담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가서 설명을 하면 사기꾼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생님 집이 좋게 되는데 집을 좀 지시죠. 그러면 대번 의심하지 않습니까? 쟤가 왜 저러지 나한테? 이게 정서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 사업자가 설명하면 안 된다. 시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믿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휴먼타운이니까 휴먼타운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지정한 거예요. 50인을. 시가. 그래서 그 필지에서 나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건요 사모님 이건 이렇게 해서 집을 지면요 돈이 얼마 필요하고 돈을 지금 현재 대출이 얼마 있으시니까 은행 가서 이렇게 대출을 신청하시면 소득 수준이 얼마에 따라 돈이 얼마가 나오고 이거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다.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나 지을게.
그러면 이렇게 은행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상담이 빨리 끝나면 3번 만에 끝나면 50만 원 3번 150만 원에 끝나고요. 나 더 궁금해, 더 뭐 알아봐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이 예산을 2억 정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영동에서 5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구가 집을 지을 것 같아요. 이제 첫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3가구 정도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할 건데, 그 집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이제 파급률은 장난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제가 그 사례, 아까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 졌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빌리지와 휴먼타운은 제도적 설명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더 아실 게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 땅 사갖고 오토발렛 해야만 국토부에서 돈을 준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그냥 그 동네 주차장 하나 들어온다고 인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는 전문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선정받기 위해서 이미 이런 보고서들을 다 작성해서 내서 선정받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요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고, 집 지면 이자 3%까지 또 지원해줘요. 돈 빌리시잖아요? 30억 내에서 3%까지 이자 지원을 합니다. 지금 요새 돈 안 빌려보세요. 저는 돈을 사업하니까 맨날 빌리잖아요. 이자가 5점 몇 프로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3%를 빌려준다는 얘기 뭐예요? 2%만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서울시가 신한은행이랑 협약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2%에 빌려줘요. 그렇게 협약을 다 체결했어요. 3%는 누가 내요, 그러면? 그 3% 감면해 주는 거. 시가 내는 겁니다, 시가.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처음 받는 겁니다.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아까 아파트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시에서 돈 안 받는 거 같죠? 받습니다. 정비사업 하면 그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 시에서 냅니다. 그 계획 비용을 시에서 낸다고요. 개인이 안 내요. 다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개별 필지만 못 받았지, 이때까지. 처음 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집을 지으려는데, 부동산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와서 이 집은요, 이렇게 지시면,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토지주가. 그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마련해서 신청하면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이자 지원해주고, 컨설팅도 5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개별주택을 짓는데 디벨로퍼, 그러니까 저같이 개발 사업자가 들어가서 집을 지어드릴게, 저랑 개발이익을 나눠 가지시죠? 라고 하면 그 돈이 남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이 직접 할 수 있게 교육하고 그 이익을 다 가져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다들 이래요. 집 졌는데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말 하잖아요. 그럼 나 빚더미에 떠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데이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때 그 빈집 및 소규모에서 빈집에서 그 기억나세요? 처음에 옥탑방 상층에 가서 두 번째 당선되자마자 3개월 살았잖아요. 삼양동에서요.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서울에 빈집이 많다. 그래서 내가 빈집을 데이터로 봤더니 2만 채가 빈집으로 서울시에 있더라. 그러면 이 2만 채를 서울시가 사들여서 빈집을 동네를 이게 좋은 동네로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하는 곳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켰던 거예요. 전수. 야, 각 동네에 빈집 얼마나 있나 확인해봐. 얼마인 줄 아세요? 6,000채? 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 빈집 아니야. 그냥 내가 안 쓰는 거지. 나 팔 의향이 없어. 내가 왜 땅을 팔아? 나 안 팔아. 그런 게 서울시 땅이에요. 서울시에서 땅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자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안 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거나 그런 조건으로 팔지, 아니야, 빈집 아니야. 난 분명히 집 의사가 있어. 그래서 그 정책이 실패를 해요. 공급이 안 돼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빈집 사업을 했어요. 빈집 사업을. 몇 채 못 짓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개별주택이 집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전문가 풀고서 컨설팅하고 사업비 이자 보전해주고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주 얘기 나오죠? 낮은 이에도 내가 집 짓는 방법을 몰라요. 알려드리겠다. 집 지세요. 그럼 서울시에 물어보세요. 강북구청에 물어보세요. 저희 전문가 파견해서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무조건 상담해서 하게 할게요. 이게 휴먼타운이라고요.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갈등 조정, 주민 소통 강화 이런 거 뭐 다 안에 돈 지원한다는 얘기 또 쓰는 거고요. 뉴빌리지 사업은 예, 똑같아요. 근데 뭐 도시 활성화구역 그냥 법이 달라요. 도시 재생법에 따른 거랑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법이랑 달라요. 서울시는. 근데 그거는 모르셔도 된다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빈집 및 소규모 활성화에 의한 혹은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직을 인정사업, 야 같이 인정해줄게 해서 국토부에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르다라는 거고요. 아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근데 얘는 법적으로 뭐 특별건축구역 그런 거 안 씌워도 120%까지 가게 해줬어요. 더 쉬워요. 하는 방식이. 근데 서울시는 이런 땅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총 내용이니까 이런 자료들은 잘 보시고, 예? 뭐 누가 궁금하면 뭐 이 자료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야 주택 짓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대 정도만 이해하시고, 뭐 동네 사람들끼리 그런 게 있으면 구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지원해 보자. 그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항상 귀 기울이시면 그런 모집 선정 절차 또 한다고 하니까 뭐 그게 계속 진행될 거라 보고, 어쨌든 뉴빌리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좀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만 바뀌지 비슷한 걸로 또 나올 것이다. 국토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나보면. 그래서 계속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휴먼타운 2.0과 뉴빌리지가 뭐가 다르냐는데 아까 뭐가 다르다고요? 예, 지원금이 좀 달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계획사례에서 신영동 여기는 기본적으로 뉴빌리지이기도 하고 휴먼타운 지구도 합니다. 그래서 뭐 참여의사 다 조사했고 개별 필지에 대한 그다음에 도로 정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옛날에는 뭐라고요? 도로가 정비되면 주택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로가 정비가 안 돼요. 주인들이 땅을 안 팔아요. 그러면 지금 느끼는 건 뭐라고요? 주택을 바꾸면 도로가 정비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집 지면서 1m 셋백하고 다 뒤로 물러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정비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20년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된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주택들 계획을 해서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 토지주 한 분이 땅을 두 분이 팔겠다. 그래서 주차장 짓고 마을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 짓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땅을 사야 돼요. 국토부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종로구가 사야 되는데 그 돈을 국토부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건 옥인동 사례고요. 옥인동에는 LCH 땅이 되게 많아요. 빈집 사업하겠다고 막 샀었어요. 한때. 근데 하나도 안 짓고 있다가 요번에 뉴빌리지 사업에서 예산 받아서 짓겠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지가 되게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어린이 복지시설도 있고 이런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옥인동은 되게 쉬웠던 거예요. 돈만 투여를 안 했지. 그래서 이건 또 종로가 돈 받아가지고 SH의 땅을 사가지고 이 집을 짓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인허가들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건 기반시설 조성, 주택 정비 기대 효과,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국토부가 제시한 게 뭐냐면, 야, 구청마다 전담부서 안 만들면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담부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년까지 5년 차까지 사업 마무리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뉴빌리지는 하나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뉴빌리지 이름은 곧 사라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비슷한 사업은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건 딴 이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